자, 오늘은 학습지 27쪽의 9-3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울 핵심은 민족 유일당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사회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떠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그 이전에 하나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민족운동 세력이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여전히 민족을 하나로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지속해 나가려는 민족주의 세력으로 분화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분화되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좌초되고 위기를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일제 탄압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이렇게 서로 쪼개지지 말고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독립으로 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당 같은 형태를 만들어보자 라는 운동이 벌어진 게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입니다. 이런 흐름이 192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력 양성 운동은 1921년부터 23년, 4년, 5년 정도까지 이어졌던 운동이고요.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 계열, 즉 실력 양성을 주동하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의 어떻게 보면 갈등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일제가 문화통치라는 이름으로 조장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3.1운동 이후에 청년과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회주의는 저번에도 강조를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자본주의 사상.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는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모순을 어떻게 보면 파고들어서 무너뜨리고 평등한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도 반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반제국주의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 제국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 질서였기 때문인 거죠. 사회주의 사상이 반자본주의이자 당연히 반제국주의라는 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 세력 중에 최초로 사회주의 정당을 만든 게 이동휘라는 인물이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했고 그다음에 연해주 지역에서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그 인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었어요. 국외긴 하지만.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사회주의 사상 자체에 대해서의 이해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 즉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이죠. 이 독립운동에 어떻게 보면 활용 방안으로서 사회주의가 되게 매력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인물들도 존재를 했던 겁니다. 즉 혁명의 수단, 독립혁명의 수단으로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초기에.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회주의 자체의 매력을 느끼는 청년이라든지 지식인층도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세력들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조직화되는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만들어지는 게 요거 기억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1925년에 이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인 청년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조선 공산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비밀 조직일 수밖에 없어요. 문화 통치기라고 해서 반제국주의 운동, 일본의 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체가 보장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조직된 사회주의 단체가 나타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조선 공산당이라는 거 1925년 이 시기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결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로 모여있던 민족운동이 민족의 전체적인 통합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 계열과 계급을 우선시하는, 즉 민족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자본가와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있었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라고 구분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간에 어떻게 보면 갈등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이걸 계급이라고 해요. 각각의 계급의 문제를 우선시하는 사회주의 계열로 분화하면서 이 둘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죠.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뭘 비판을 했었나요? 지난 시간에 사회주의 세력의 그거 뭐였죠? 물산장려운동 비판 같은 것들, 이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이 분화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민족 유일당 운동의 배경, 그 다음에 국외에서의 움직임, 국내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은 여기 국내에 초점을 맞출 거잖아요,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국내에 있는 내용도 일종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 살펴보시면요. 일제가 자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자치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에서의 자치정부 또는 조선의 자치의회를 설립해달라고 요구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총독부와 일제에 요구하는 거예요. 즉 조선인들 중에 너네, 그러니까 일제의 지배는 인정할 테니까 조선은 조선인들이 다스릴 수 있는 정부기구를 만들어달라. 또는 조선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의회를 우리끼리의 의회라도 만들어달라. 라는 요구가 존재를 했던 겁니다. 어찌됐든 독립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기는 했지만 이들도 어쨌든 목표는 뭐였냐면 이걸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양성을 해보자, 민족이 어떻게 힘을 길러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타협적인 움직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는 적극적인 친일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친일 인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을 키우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친일과 친일이 아닌 사람들, 친일과 반일로만 우리가 보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데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일제는 이 자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게 문화통치죠. 적극적으로 자치운동을 지원을 함으로써 조선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소리, 조선인들의 가장 큰 요구가 이거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외에 최종적인 독립을 끝까지 추구하는 목소리들은 점점 더 작아지게 될 수 있고 작아 보이게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일제 자치운동의 지원으로 인해서 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민족을 우선시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일제 뭐 해야 된다? 타협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교과서 175쪽에 이광수란 인물이 1924년에 발표한 민족적 경륜이라는 논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촉발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은 선생님이 지금 띄어나왔는데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조선 내에서 허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즉 일본이 허가하는 한에서 타협하면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기르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정치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반일적인 목소리는 일단 접어두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발표했던 게 바로 이광수인데요. 이 이광수라는 인물이 발표를 하면서 일대 혼란이 터집니다. 일대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소동이 터져요. 왜냐하면 이광수라는 인물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름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독립운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점에서 큰 활약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도쿄에서 발표됐던 28 독립선언이었죠. 그거의 작성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직후에 상하이로 건너가서 신한청년단에 가입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참여를 해서 임시사료 편찬소의 편집자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독립신문의 사장과 주필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랬던 인물이 상하이에서 갑자기 조선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체포를 당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짧은 기간 안에 출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발표했던 게 이 민족적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갑자기 상하이에서 조선으로 돌아온 데에는 결국에는 이 총독부와의 어느 정도의 딜이 이미 있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향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후대의 평가인 거고요. 당시 이광수라는 인물이 가졌던 그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가졌던 임팩트가 엄청나게 컸는데 그 사람이 이 민족적 경륜이라는 논설을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대세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타협적 민족주의가. 자치운동. 이게 대세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이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독립을 해내야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춘 거. 자치정부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결국에는 독립이잖냐. 근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목소리가 위축되면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활동이 되게 위축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1925년에 요거 중요하죠. 치안유지법이 반포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일제의 기본적인 체제라든지 아니면 자본주의 사상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가혹하게 탄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즉 이건 사회주의를 어떻게 보면 탄압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세워진 법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사회주의 활동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거고요. 아까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결성이 된다 그랬죠. 이 이후에 이 조선공산당은 계속해서 적발이 되면서 사실상 깨졌다가 새로 생겼다, 깨졌다 새로 생겼다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체포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치안유지법에 위반이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탄압을 당하게 되겠죠. 그 결과 이런 사회주의 활동도 위기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겠죠.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 내부에서.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통합이죠, 통합. 자, 그런데 이 시기에 국내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슬슬 만들어질 때, 그리고 이런 위기감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국외에서도 변함이 있었습니다. 자, 배경 봅시다. 코민테른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코민테른이 뭐냐면요. 위에 적어놨죠. 국제 공산주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각 국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공산주의 단체들을 하나로 어떻게 보면 지도하는 지도기관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제공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국제공산당 내에 조선공산당처럼 하부기관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코민테른에서 사회주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제국주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선 반제국주의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는 민족주의 세력들하고도 협력할 수 있다. 일단은 제국주의를 무너뜨리는 게 급선무니까. 이런 방침을 채택을 합니다. 즉, 사회주의자들에게, 공산주의자들에게, 야, 민족주의자들 중에 타협적이지 않은 애들하고는 손잡고 같이 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지침을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침이 실제로 아시아에서 현실화가 됩니다. 자, 중국에서, 여기 이게 안 써있네요. 중국에서 민족주의 계통의 국민당과 사회주의 계통의 공산주의 계통의 공산당이 합작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1924년부터. 손을 잡고 반제국주의 투쟁, 그리고 그 당시 중국을 어떻게 보면 쪼개갖고 있던 군벌 세력에 대한 투쟁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국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진영에서 자극을 받겠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축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얘네처럼, 이 중국의 활동처럼 똘똘 뭉칠 수 있지 않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라는 게 베이징에서 결성이 돼서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을 통합하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주 지역에서 자극을 받아서 삼부 통합운동도 펼쳐졌던 거예요. 그 결과 이 삼부가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1929년과 30년에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국내에서도 국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민족 유일당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데 공감하는 사회주의자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우선 조선 민흥회라는 게 결성이 돼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일부 사회주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결성했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사회주의 세력들이 다 참여를 했던 건 아니에요. 일단은 조선 민흥회라는 단체가 결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등장하게 될 민족유일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전체 세력이 손을 잡는 신관회라는 단체가 탄생하기 이전에 중간 단계로서의 조선민흥회라는 게 결성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계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치안유지법 때문에 탄압을 당할 거 아니에요. 이 탄압의 과정에서 훨씬 더 사회주의 세력들이 위기감을 느끼니까 본격적으로 유일당 운동에 참여하자라고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 세력들이 결국에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한 게 바로 정우회 선언이에요. 사회주의 계통에 정우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공산당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포장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 포장단체가 그 당시에는 정우회였는데 이 정우회에서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과 우리 이제부터는 제휴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계열 간에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회담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만들어지는 게 1927년에 밑에 보시면 뭐다?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신간회는 1927년에 결성이 됩니다.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최초의 합법적인 민족 협동 전선 단체라는 거예요. 최초라는 것도 중요하죠. 아까 조선 민흥회가 있기는 했지만 일부 세력들 간에 어떻게 보면
연합이었던 거고요. 전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손을 잡은 어떻게 보면 단체는 신관회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기억을 해두실 게 합법적인 단체였다라는 거예요. 즉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협동을 통해서. 자, 그럼 누구만 빠진 걸까요? 지금 상황에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어떻게 보면 민족운동 세력들, 당시에 어떻게 보면 반일운동을 하던 다양한 세력들이 가담을 했던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일운동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사회운동이라고 보통 보시면 돼요.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운동들이 한꺼번에 다 모인 단체가 바로 신관회였다는 거. 회장에는 이상제가 선출이 되고요. 부회장에는 홍명희가 선출이 됩니다. 이 이상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펴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상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등장을 했었나요? 우리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했던 그 인물이죠. 즉 이상제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 계통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통의 인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홍명희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계통의 인물이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강령을 채택을 하는데요. 여기서 신관회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뭐냐면 이 강령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일체의 기회주의를 배척하겠다. 기회만 생기면 거기에 홀랑 넘어가는 세력들하고는 손잡지 않겠다라는 거.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은 배척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던 거겠죠. 그들 말고는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활동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신관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관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던 사회단체, 사회운동단체들 중에 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기 만들어졌던 민족운동단체들 중에 최대였다는 거. 각 지역에 만들어진 각 지역의 지회가 140여 개 정도가 만들어지고요. 4만여 명의 인물들이 회원으로 가담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많은 회원들을 바탕으로 각지의 순회 광연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벌어지고 있던 다양한 사회운동을 또 지원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면 확보하기 위한 노동운동, 총파업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요. 그 당시에 농민들이 소작농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작료 갈등이 상당히 심했잖아요. 이런 소작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이슈화를 시켜서 이걸 지원하는 운동들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걸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활동들을 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어떻게 보면 얻어낸 거죠. 신관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과 농민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침투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한 활동들을 하니까. 이들을 통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활동 범주를 또 넓힐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시너지 효과가 났었던 거고요. 자, 그럼 일제는 왜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일제 같은 경우는 이 신관회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활동하고 있는 사회주의 세력들을 면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관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요주의 인물로 또 파악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심한 활동을 하면 탄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신관회가 결국에는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제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신관회의 가장 큰 핵심은 그런 우리 일제의 입장 그런 것보다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이전에 타협적 민족주의가 어떻게 보면 대세처럼 보였던 것들이 순식간에 또 역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을 낼 수 있구나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광주 지역에서요. 이게 전라도 광주겠죠. 광주 지역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항일운동이 1929년에 대규모로 터집니다. 이게 3.1운동 이후에 벌어진 민족운동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운동이었는데요. 이 항일운동을 일본이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어떻게 보면 제압을 하려고 하니까 신관회가 나서서 그거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제의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통치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일제의 잔인한 탄압을 비판하는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시도를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총독부가 여기까지는 수용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민중대회 개최 시도를 일제가 막고요. 결국에는 기존의 지도부가, 그러니까 신관회 지도부가 전부 다 체포되면서 이 활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신간의 활동이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 입장에서, 총독부 입장에서 신간회를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벌어지니까 그걸 주도했던 지도부들을 다 체포해 가버렸던 거죠. 이제는 신간회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훨씬 더 일제가 그 이후에 탄압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 신간의 활동에 대해서.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실패 이후에 잘 생각을 해보실 게, 지도부가 그럼 이 신간회를 이끌고 있던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체포됐잖아요.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죠. 자, 이 지도부가 점점 더 우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경화가 심각해지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우경화가 무슨 얘기를 뜻하는 거냐면요, 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일제 탄압이 심해지니까 이 지도부를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신간회 내에서도 이제 점점 타협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 지도부에 속속 배치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간회 내부에서 타협적 민족주의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지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사회주의 내부에서 이 신간회를 우리가 계속 끌고 가야 되냐? 함께 해야 되냐라는 어떻게 보면 인식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도 변합니다. 요게 두 번째가 국제정세의 변화인데요. 코민텔은 아까 얘기했던 국제공산당, 국제공산주의 조직이 노선을 변경을 합니다. 중국에서 아까 얘기했던 국공합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손을 잡고 반제국주의 투쟁을 하는 거. 이게 1927년에 국민당의 배신으로 인해서 결국엔 결렬됩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엄청나게 큰 탄압을 당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민테른 입장에서는 기존의 노선 이거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코민테른이 노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각국의 이제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민족주의 세력들하고 손잡는 거 끊어버리고 농민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춰라 라고 노선 변경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 상황에서 이런 노선 변경 지시까지 내려오니까 당연히 사회주의 세력 내부에서는 이제 민족주의 세력하고는 좀 손을 씻어야 되지 않냐 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회주의 세력 내부에서 신간회는 지금 상당히 활동이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신간회를 해소시키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흐름으로 변화를 시켜보자. 발전적 해체를 하자라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가졌던 세력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깨주는데 그 후에 다시 이게 통합이 되겠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노선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엔 1931년에 이 신간회가 해체됩니다. 신간회 해소안이 채택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신간회의 지도부는 민족주의 세력들이 조금 많았는데요. 각 지역의 지회를 주도했던 건 사회주의 세력들이었어요. 사회주의 세력들이 각 지역에서 노동자,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단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발전적 해체를 명목으로 신간회를 해소하겠다라는 안건을 지도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의 힘으로 그걸 통과시켜버린 거야. 그럼으로써 해체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그 이후에 이걸 지켜보고 있던 일제가 옳다구나 하고 그 이후에 다양한 세력들을 훨씬 더 가혹하게 탄압을 함으로써 발전적인 해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벌어지면서 사회주의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활동이 더욱더 비밀스럽게 지하 조직 활동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신간회 같은 통일 노선이 다시 추진되기는 어려웠겠죠. 그리고 일제는 그걸 이미 어떻게 보면 노리고 있었던 거고. 이게 신간회의 활동입니다.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신간회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당시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노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국내적인 상황이라든지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가 이런 어떻게 보면 갈등을 상당히 심화시켰고 촉진시켰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민족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지금 시민사회 활동을 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다는 거. 되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펼쳐진 사건이었다는데 언제나
좀 염두를 두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민족운동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가치를 발견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통합하다 결국은 분열했고 통합하다 분열했고 결국에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제의 패망으로 겨우겨우 독립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패배주의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힘든 어떻게 보면 거친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지속해서 이뤄졌다는 데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자, 관련해가지고 사료 하나만 좀 살펴보고 가면요. 여기 한 걸음 더에 나와 있는 사료가요. 아까 얘기했던 신간회를 해소하자는 주장의 내용입니다. 신간회를 해소하자는 주장. 신간회를 해소하고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 농민은 농민조합으로 돌아가서 더욱더 적극적인 대중운동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해소를 반대하는 입장은 이겁니다. 요거는 해소 반대죠. 역량을 분산시키거나 제사를 깎아먹는 식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주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1931년 즈음부터 다양한 신간회를 둘러싼 논쟁들이 벌어졌고 그 결과 결국엔 이 신간회 해소안이 통과됨으로써 신간회가 해체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30년대 이후에는 이런 사회적인 활동들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3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31년이라는 시점, 지난 시간에도 되게 강조를 했는데요. 만주사변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즉 본격적으로 일본이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일으키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37년이 되면 이제 중일 전쟁이 전면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1941년이 되면 일본이 하와이에 진주만을 습격함으로써 기습 공격함으로써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펼쳐지게 되죠. 즉 제2차 세계대전에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이 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쭉 벌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즉 1920년대에 다양한 사회운동을 할 수 있었던 문화통치기가 끝나고 30년대가 되면 일제가 조선을 전쟁에 동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통치 형식으로 바꾸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간회가 이 시기에 해산이 됐던 것도 그런 시대적 분위기에 억눌린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거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신간회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 당시에는 우리 3.1운동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일반 청소년이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 나갈 어떻게 보면 예비 엘리트라고 했었잖아요.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운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광주 학생항일 운동도 또 등장을 하겠죠. 오늘 수업 고생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